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란드가 KF-21을 소탕하여 인도네시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다. 2.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 공개. 올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을 돌파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폴란드 수출 규모만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인도네시아 가고 폴란드 온 건가요? 폴란드는 지난 8월과 9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에는 K239와 천모, 다연장 로켓 에메랄 S288문과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 계약도 체결하였고 현재 에즈-21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국 육군의 위력을 물어본다면 고개를 들어 폴란드 육군을 보게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방산 역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역대급 방산 패키지 구매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을 제외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없었기에 푸틴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살짝 의심되기도 합니다. 푸틴의 그 속뜻을 한번 풀어보자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를 잔뜩 사서 채우니 곧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라고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쳐도 이게 푸틴의 말처럼 양국 관계를 파탄낼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 러시아군의 심각성과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오히려 대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1일 야채가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한국산 무기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이전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의 협력을 다졌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인 PGZCO도 이 자리에 참석해 K2 전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였는데요. 수십조 주는 폴란드와 그저 해저하는 인도네시아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실감하네요. 특히 현재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레드백에 대한 폴란드군의 현지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칭찬을 넘은 극찬 그도 아닌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실제 도입될 경우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 주행, 하천 도섭 30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책임자인 크라이스토프 행중령은 기계화 부대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 로베르트 카라후 다도 이는 레드백의 특장점인 아이언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레드백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된 각종 장비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디펜스24PL에 따르면 한화의 아부안 부사장은 이미 통합 및 테스트를 거친 현재 레드백 포탑에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30mm 기관포 ZSSW 30무인 포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화 디펜스는 이와 관련해 이미 후 다수탈로와 원리 등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루속을 131대 운용 중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의 중형 장갑차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략 600대에서 800대의 수요가 필요할 전망이죠. 더욱이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신형 전투 차량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는데요. 이에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내달 한화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비 테스트와 성능 시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닌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탑승 인원 11명 중량 42톤 최고속도 시속 65km로 한 번 주유로 5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배 열레이더의 가스의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OMS 등 최첨단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육군의 장갑차이죠.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가 동북아를 넘어 유럽 지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자 중국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 없는 게 중국답죠. 중국 매체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사에서 그러면서 수출 대상 측면을 살펴보면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주요 고객들인데 한국 무기 수출의 순항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보인다. 비록 한국 무기 수출이 거듭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일부 외신들의 전망은 부정적인데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비교적 특정 제품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 판로도 좁다. 한국 무기들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이를 임시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몇몇 미국의 동맹국들은 FA-50 전투기가 단지 대체품이라면서 훗날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나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최대한 대량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방위산업체들의 기술 혁신 의지도 꺾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무기들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이익 측면에서도 폴란드 및 기타 국가들의 대규모 발주도 할부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거래 대상으로 삼은 국가 중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거의 없으며 해당 국들에서는 벌써 이렇게 대규모 발주로 큰 액수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불황도 계약이 지속될 가능성과 특히 자금만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현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계약이 가계약 형태라서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근거는 전무하고 저주 수준으로 망하길 바란다는 기사였는데 역시 이것이 대국실 논평이죠.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물론 몇몇 한국과 무기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가 있다는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있죠. 한국 방산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이 희망편이라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절망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가운데 미납된 연체액 8천억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인 85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미납 금액 가운데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농락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사업비 8조 8천억 원대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정도를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나눠낼 예정이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미뤘고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규모만 8천억 원 이상 올 연말이 지나면 1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혼자 개발에 성공한 KI가 대단해 보이네요.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기술진 30여 명을 파견해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배우려 혈안이 되어 있고 분담금 30%를 파묘 등 현물로 납부한다고 짓거리고 있으니 절망도 이런 절망이었습니다. 현물을 받을 경우 해당 현물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면서 우리 측이 받아야 할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고 거기다 파묘를 비롯한 일부 현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우리 측의 개발비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어질어질한 건 현물인 파묘도 가격이 폭등할 때는 수출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품을 기웃거리는 지경이니 인도네시아의 협력에 더 이상의 공동개발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 예정인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인도 디펜스 2022에서 인도네시아가 스텔스 형상의 새로운 기체를 선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단좌형 스텔스기로 카나드를 장착한 형상의 목업을 선보였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초로 국영 방산 지주사 디펜드 아이디를 설립하면서 세계 50대 방산기업 도약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계획에 따라 KF-21 시제기를 2022년 방산 전시회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어 새로운 형태의 인도네시아 자체 개발 스텔스기 형상을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공동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적인 스텔스기를 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분담금 지급을 멈춘 건 인니프랑스 방산 협력 이후였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45세대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내비치며 100%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국영 방산 기업 설립 및 기술 이전이라는 헛바람이 들어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시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 나타난 스텔스 전시품에 국내 네티즌들은 콧방귀 끼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발끈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제공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바로 푸틴은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현대총 48기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HMRS 힘이 마크보다 화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꾸려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푸틴은 한국 무기를 콕 집어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지 말아라라며 발끈하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로 뛰어난 한국 무기가 들어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R648문, OFA 50 경공격기 3개, 현대총 48기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밝힌 도입 규모는 총 148억 달러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명품 무기가 계약 3개월 만에 폴란드로 향하면서 K방산의 위력을 입증하게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화디펜스는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납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에메랄S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을 꼽은 것이 밝혀짐으로써 푸틴의 저 말이 해석되었습니다. 20일 미국의 소리 BOE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 청 대변인은 전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수출입이다. 우리 민족은 활의 민족인 만큼 예부터 활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그의 능력이 후손들에게 천무에까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천무를 소개하자면 차세대 군단급 다연장 로켓 체계로 2009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인데요. 한화는 230mm급 다연장 로켓 천무를 업체주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무기체계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천무는 기존군에서 운용되던 다른 지상화력 무기체계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고 있죠. 이렇게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존 물량 대체 등을 통한 빠른 무기 공급으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의 방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방산 사업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짧게 대답한다 100%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 부장관이 원전 6기의 건설 파트너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사업은 바로 한국의 원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0조 원대 규모로 수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침내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폴란드 최대 민간 발전사 제약제트 EPAK, 폴란드 전력공사 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을 짓는 사업의 향서얼리에 서명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수주가 매우 의미가 있는 점은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원전 수출이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UAE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한 이후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수출은 에너지 위기 속에 절실하게 원전 붐이 일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과 뛰어난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이 폴란드의 민간 발전사 제약제트 EPAK, 폴란드 전력공사 PGE와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의 원전 협력을 양국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일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순탄하게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동맹국인 미국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업 이제트팩과 PGE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폴란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I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원전 수주까지 방해하였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기술을 침해한 한수원의 AP1400 정보를 폴란드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라는데요. 미국에서 이 계약 소식을 듣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부총리가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건 게 사실이라면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와 방산과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1987년 한전은 4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시스템 80 플러스란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문서를 넘겨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원전을 개발했는데요. 이어 1997년 6월 3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우리가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을 정보 등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UAE의 한수원이 원전 사기를 수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에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뉴테크 2012 계획에 따라 일부 자립하지 못했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나섰는데 미국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흠집을 내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원전 기술 자립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별허가 대상국이 아닌 체코, 폴란드 등 일반허가 대상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은 에너지 자원 부족, 오일 쇼크가 가속화되고 물가가 치솟는 지금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IEA가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파티비를 IEA 사무총장은 세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원자력으로 복귀하는 추세,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선택지에서 원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에너지원 혼합 정책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원전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전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길 응원해봅니다.